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생생경제 퀴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단합대회, 2번 반상회, 3번 주주총회입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 고르시기 쉬울 겁니다. 보기는 1번 단합대회, 2번 반상회, 3번 주주총회입니다. 정답은요,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달 들어서 4번째 임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강조를 한 셈입니다. 근데 제게는 지금 여력이 없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민주노총은 어제 내년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많이들 아시죠? 걸스데이 해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이 유명해졌는데 5,580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깝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요? 최저임금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 그래서 해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임금 인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야기가 모아져 가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7.1%가 오른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OECD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OECD 중에서 몇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먼저 김동욱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환산했을 경우에 단순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25개 국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4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위권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구매력으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이 순위가 14위가 아니고 10위 정도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기본급에다 고정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OECD 국가 대부분들이 상여금이라든지 네.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순위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위는 뭐 예상이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네. 최저임금이 그만큼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예, 라는 주장으로 듣겠고요. 민주노총의 이창근 실장님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르겠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중이 어느 네. 정도인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29개 중에 20위로서 좀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네. 비교하면 25개국 중에 14위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뭐 그래서 우리가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큰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본인하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냐 이걸 네.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하위권이면 문제 있고 중위권이니까 괜찮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그렇죠. 거는 다 예. 세계 1위를 지향하면서 최저임금만 가지고
중위권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OECD가 일단 선진국 클럽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거기에 중위권이다라고 하면은 낮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주장은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창희 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은 5,58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그러면은 아까 기준으로 말씀을 하실 때 생활하기에 충분하느냐라고 볼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참이나 못 미칩니다. 모자라다. 예, 5,580원을 네. 월로 환산을 하면 네. 약 116만 원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116만 원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네. 예를 들면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단신 노동자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계측을 했는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액수가 약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따라서 그것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116만 원은 150만 원이라는 미혼 단신 노동자가 한 달 살아가는 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네.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실장님 여기에 대한 혹시 반론 예. 있으신가요?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최저임금은 기본급에다가 고정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여금이라든지 오버타임 수당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116만 원, 한 달에 116만 원을 하더라도 이런 다른 수당까지 합치면 한 130, 40만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본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116만 원, 130만 원 정도 받아서 뭐 3인, 4인 가구가 생활하기는 불충분한 금액인 것은 저희 경영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기능이 없는 저기능 근로자의 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19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이제 제정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단신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130만 원 수준이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액수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예. 있네요. 근데 이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순위 이런 예. 걸 보면은 예. 좀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친다. 임금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심정적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그렇게 건가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일반 근로자 임금이 4% 올랐으니까 2배 네. 정도 올랐고요. 소비자 물가가 2.7%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25개국을 해봤는데 이 자료는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보니까 그 2000년 대비 2013년 1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누적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그 전체 OECD 국가 중에 3위로 나왔습니다. 인상률 자체가. 네. 그래서 2000년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해서 2013년이 4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인상률 자체는 이 상승 속도는 네.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실장님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지금 숫자로는 높게 나타나지만 최저임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최저임금이 아주 기본적으로 절대적 수준하고 상대적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상승률을 합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난 네. 7년 동안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합한 값이 약 5.7%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9%입니다. 차이가 네. 0.2%포인트인데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소득 분배 조정분, 즉 네. 워낙 지금 현재 소득
분배 구조가 대단히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 네. 작년과 재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그 소득 분배 조정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과연 급격하게 인상되었느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수당이나 상여금을 네.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대법원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왜 최저임금의 상위 범위와 관련해서 과연 언급을 했을까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청취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 네. 판결을 내리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예. 최저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네.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제가 의아해하고 오히려 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법적인 실태입니다. 통상임금 예. 판결이 나온 이후에 네.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예.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편법적으로 네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예.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일단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 얘기를 한 다음에요. 네. 경총에서 임금 인상률 권고안 회원사들에게 발표를 네. 했는데 네. 1.6%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1.6이면은 굉장히 낮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경총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네. 경제 성장률과 물가,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 등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금 인상 공고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취업자 증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6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 숫자 자체가 이제 심정적으로 느끼기에는 거의 뭐 소비자 물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건 사실은 교섭에 의해서 올라가는 임금 상승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개별 기업에서는 이제 정기 승급 제도도 운영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다른 임금이 올라가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1.6%만큼 이제 교섭을 통해서 올라가면 실제 올라가는 그 퍼센테이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40년 동안 저희가 임금 인상 공고안을 냈던 그 숫자 중에서 IMF 때랑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네. 이때는 이제 동결안을 제시했던 적도 있고요. 예. 이제 숫자를 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은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낮지 않느냐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네. 임금 인상 권고한 그 율은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2.3%였습니다. 2.3%. 네, 작년보다 예. 조금 더 낮아진 숫자입니다. 거의 물가 상승률 수준이네요, 계속.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실질 임금이 그렇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섭에 의해서 올라가는 인상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플러스 정기 승급분 뭐 그 승진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는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예. 근데 제가 민주노총에서 어제 최저임금 요구안 내신 보고서를 살짝 봤거든요. 근데 시급 10,000원. 예. 그리고 월급은 209만 원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나온 산출된 건가요? 민주노총이 시급 1만 원과 예. 그다음에 월급 209만 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하게 된 배경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 서민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 불평등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는 거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자 서민이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자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예. 방법이다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어떻게 산정을 해서 10,000원이나 나왔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거의 같은데 2배가 되니까요. 지금보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최저임금의 아주 기본적인 취지는 해당 노동자 그 개인 본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임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2.5인입니다. 네. 따라서 최저임금을 갖고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과 함께 2.5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은 바로 2.5인의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가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네. 따라서 통계청에서 나온 도시근로자 1인당 가계 지출 중에 소비 지출 비용이 약 122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인 2.5인의 생계비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약 208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1만 원을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5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다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통계가 예.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 외벌이 가구가 네. 60% 이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다른 그 세대 내에 다른 구성원이 돈을 벌 수도 있지 않냐라고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 그렇습니다. 이상의 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본인의 월급만으로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최저임금에 대한 그 각각의 정의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총의 김동욱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은 기업이 주는 임금의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민주노총 측에서 보시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가게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지 되는 그런 자금이라는 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예. 간략하게 각각의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좀 예. 내리고 가볼까요? 예, 뭐, 김동욱 씨 본부장님. 예. 예. 최저임금은 이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면 아주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노동시장 원래 이제 임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품과 마찬가지로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그 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창현 실장님은요. 최저임금이란 뭐 임금의 기본은 예. 기본적으로 생계임금입니다. 최저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최저 그러면? 생계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최저 예. 생계비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이제 있어요. 네, 최저임금을 있죠. 보장해서 예. 인간다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과연 당사자와 그 가족이 사는데 얼마 드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오늘 금요기획 최저임금 논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3부를 마치고, 토론을 4부에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 올리면은 경기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예,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획 최저임금 논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이크가 꺼진 순간에도 계속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논란 이야기를 경총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님 모시고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내리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한 그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광고를 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내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금요기획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 올리면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가 진작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동욱 본부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내수가 진작된다. 예. 그래서 경기를 좀 살리자. 소득 주도 성장론 요즘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효과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성향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소득 중에서 소비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10년도에 75%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해서 2013년 71%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조사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일단은 이제 주거비 비중, 요즘 뭐 전세 대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주거비 비중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그 여러 지출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많이 법만큼 안 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소득을 2006년부터 13년까지 비교했더니 그 기간 중에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30.6%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근로자 가구하고 자영업자 이렇게 비교했더니 이 자영업자는 19%밖에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영업자의 소득 그 부진이 경기 부진의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이 이제 내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에는 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소비를 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우리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통해서 네. 그 소비가 진작되는 순효과하고 그다음에 예. 그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비교했을 때 저희는 순효과보다 악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 질문이 있어서 예. 이 답변 중에서 예. 얘기를 더 여쭤보는데요. 임금 인상이 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기업들이 그러면은 수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네. 임금 인상에 쓰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이제 기업의 그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네. 고정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이거든요. 임금이죠. 예. 그래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저희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음식값이 오른 이유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게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되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한나라의 경제수장이 얘기했는데 뭐 설마 근거 없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임금 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그걸 쉽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임금 인상을 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이제 OECD에서도 그런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줄 때 네. 소비 진작 효과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작 효과가 크지 않는데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은 다른 소득계층이 높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이것은 중하위 소득계층의 예. 구매력을 올려서 사실상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간에 이게 수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아까 제기가 있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은 예.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측면에서는 그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임금의 또 다른 성격은 그거는 소득이기도 합니다. 비용이자 소득인데요. 소득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기업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은 팔려야지 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가계 소득은 75% 이상이 임금 소득입니다. 네. 따라서 임금 소득이 오를 때 소비 진작이 되는 거고 그러할 때 기업들도 네. 생산력이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창근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사실 올리는 게 좋은데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우리가 더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중소하고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맞습니다. 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당연히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중소 영세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가 갖고 있는 애초 취지 네. 즉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이 양자에 충돌될 수 있는 이 양자의 목적을 어떻게 둘 다 살릴 것인가의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 취지에서 보면 예. 중소 영세 기업이 일시적인 대폭 인상에 의해서 중소 영세 기업이 받을 일시적인 타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자금 예를 지원을 들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 영세 기업들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네. 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의 대책으로는 사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네. 그런 공정한 시장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지점에 있어서 중소 영세 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대기업 원청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아, 그 부분은 오늘 또 최경환 부총리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 원청 기업들이 네.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침범을 해서 골목 상권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 정부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고요. 그러면은 김동욱 본부장님께 같은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지만 대기업들이 그 임금 인상에 돈을 써버리면은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하고 영세한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제를 지불하는 주체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그 근로자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의 14.5% 정도 되는데
이 근로자들 분석해 봤더니 9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87%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입니다. 네. 근데 30인 미만 영세기업 중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적용받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PC방,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연 최저임금 10,000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원하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 대기업과 직접적인 원하청 관계에 있는 그 기업의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독자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끼리 거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의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담 주체인데 이분들은 대기업과 그런 거래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하청 구조를 갖다 개선하고 뭐 적정한 그 단가를 보장하는 것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제 100%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줘야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이 무엇이냐, 이것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얘기는 해봤는데, 경기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동욱 본부장님도. 이게 우리나라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효과가 크지 예, 않다지만은 예. 어쨌든 돈을 더 주면은 우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돈을 더 주면 돈 많이 쓰겠죠. 네.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게 예. 문제예요. 예.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조사한 거 보면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 11% 정도가 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고 네. 미만 근로자 200만 명이 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한편은 이게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580원이요? 예, 어떤 의미냐면 예. 지금 그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숍,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미만으로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사에도 많이 났죠. 예, 많이 나왔죠. 예.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580원인데 5,000원을 임금을 준다 그래도 근로자들이 일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시장임금하고 약간 괴리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은 위반하면 안 되죠. 그렇죠. 법인데. 모든 기업들이나 물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직이 되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용부 같은 경우에도 네.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제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이런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다 보니까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최저임금 저희 경총이라든지 경제계 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희 그 경총이라든지 이런 네. 경제계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하고 좀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는 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창근 실장님, 예, 지금 어쨌든 최저임금의 준수를 못하는 게 이게 제가 어느 말만 뽑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높다는 것은 그 고용주가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이라는 그리고 말씀이셨잖아요. 그 이하로도 일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법은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거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에서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네. 그리고 최저임금만을 담당하는 즉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담당하는 특별 근로감독관제를 도입을 좀 해서 네.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징벌적인 배상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범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당장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경우에도 징벌적 그 배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정상 너무 가혹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네. 실제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봐야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많은 그 영세 사업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앞서 네. 말씀을 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현재의 최저임금을 주기에도 여력이 벅찬 그런 한계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개별 기업마다의 상황에 네.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네. 그럼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냐? 예.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구성이 돼서 6월 말에 이제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올리게 될 텐데 두 분 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만은 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꼭 한번 고려를 해야지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김동욱 경정본부장님께 예. 여쭤볼게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위원 그 27분이 이제 네. 최저임금 결정하는 게 이제 법에 보장이 되어 명시되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위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압력으로 지금 네.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계속 올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경영계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그 주체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별반 나을 것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한테 뭐 거의 2배 이상 인건비 상승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자칫하면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붕괴 그리고 우리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 그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최저임금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경총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것만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이창근 실장님은 어떤 걸 지적을 해 주시겠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다음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사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 사실상 7%대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재작년에 7.2%, 작년에 7.1%가 상승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7%대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대폭 인상이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올리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7.2%, 7.1%를 인상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라든가 네. 그다음에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예. 위원들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관례에서 벗어나서 네. 대폭 인상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 서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결정을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대폭 인상은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속은 모르지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나 빠른 속도 인상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예. 그 이후에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에서는 네. 7%대가 7%대. 인상이다라고 했는데 예. 민주노총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의 인상률이지 예. 어떤 빠른 속도의 인상이나 대폭 인상이라고 보기엔 힘들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국민을 예. 기만하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부장님. 그 미국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이 지금 7.25달러입니다. 네. 이게 2009년도에 결정이 돼서 지금 6년째 동결되고 있고요.
이전에 최저임금이 5.15달러였는데 이게 1997년에 결정이 돼서 12년간 동결되다가 2009년에 대해서 7.25달러로 올랐고요. 네. 지금 6년째 동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텐텐 법안이라고 해서 10달러로 네.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사례를 갖다 우리나라가 지금 홀로 떨어진 외딴섬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7%씩 매년 누적되는 것도 굉장히 높은 그 속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폭 인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0660님의 질문인데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해당되나요? 전부 다 적용됩니다. 전부 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지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기획을 맨 마지막에 언제나 정의를 간단하게 좀 내려보고 가는데요.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무엇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먼저 드릴게요. 최저임금은 뭐다? 예, 최저임금은 노사의 친구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의 친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 대상으로 200만 명이 넘고요. 최저임금을 보면 그 실업급여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16개 법률의 31개 제도에서 네. 최저임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예. 입장도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의 됐으면 좋겠다. 친구다. 예. 예. 이창근 실장님, 최저임금은 무엇이다? 저는 최저임금은 경제와 서민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와 그다음 우리나라 노동자 서민의 네. 이런 생활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팽팽한 의견의 그 오가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최저임금 논란 다뤄봤고요. 병총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민주노총의 이창근 정책실장 모시고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토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서윤이 엄마.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3번 주주총회였습니다. 당첨자는 7666 외 4분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경제신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논란 금요기획으로 다뤄봤는데 여러 의견들 주셨습니다. 3045님, 우리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의 40%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려도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올려야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9992님은 사실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저희가 꼼꼼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십니다.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